안녕하십니까. 9월 16일 제3주차 발명교육과 스토리텔링 동영상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그 세 분이 이 과제를 내주셨는데 다들 잘 했습니다. 내용 좋았고요. 이제 주기율표를 이제 검색해서 괜찮은 곳을 소개하는 게 있었는데 오늘은 아주 그 괜찮은 주기율표 사이트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주려고 합니다. 그 전에 우리가 이제 동위원소 표시법 요 화면을 간단히 배웠고 그 앞에 원자론 얘기할 때에 동위원소 때문에 그 당시에 원자론이 조금 수정이 돼야 된다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동위원소라는 거는 같은 염소라고 하더라도 중성자 수가 지금은 18개짜리겠죠. 중성자가 더 많거나 적으면 질량이 크거나 작게 돼요. 이런 식으로 같은 원소이지만 중성자 수가 달라서 질량이 달라지는, 질량이 다른 원소들이 존재한다. 이거를 동위원소라고 했는데, 우리 교과서에 보면, 그, 케미스트리 책에 보면, 질량을 어떻게 측정할까? 그 원자나 분자나 이온들이나 이런 아주 그 가벼운 입자들의 질량을 어떻게 측정할까? 그래서 그 질량 분석기라고 하는 그림을 이렇게 책에다가 실어 놨습니다. 좀 이거는 비싼 그 고가의 그 실험 기기, 아마 분석 기기 중에서는 이게 제일 비싸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대충 구조를 보면 이렇게 돼요. 지난번에 한번 설명한 것 같으네요. 시료를 집어넣고, 시를 여기서 집어넣고, 그 다음에 수증기로 만든 다음에 전자총을 쏴서 이 기체에 전자총을 쏴서 이온으로 만든다. 주로 이제 양이온으로 만들게 되는데 그럼 여기 이제 전기장을 가해서 양이온이 이쪽 음극판으로 가속이 되게 만들고 그때 이 판 중간에 슬릿 가는 틈을 만들어서 이 틈으로 빠져나온 것들은 직진하는 가속하는 힘 때문에 쭉 지나가게 만들어요. 그리고 자기장을 또 경로에 걸어서 90도로 휘게 만드는데 같은 전하를 가지고 있을 때 가벼운 거는 많이 휘고 무거운 거는 천천히 휜다. 이 관성 때문에 그 성질을 이용해서 휘는 정도로 상대 질량을 측정하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지리코늄이라는 거를 가지고 했더니 질량이 90부터 96까지 지금 5가지의 질량을 가진 동위 원소들이 이 그래프가 높으면 많이 존재하는 거고 낮으면 적게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각각의 그 동위 원소들의 질량과 존재비까지 계산이 되는 거예요. 아주 정밀한 기계인데 이거를 이제 여기 보면 애니메이션으로 뭐 나온다고 했는데 이렇게 클릭해 보면 아마 여기로 갈 겁니다. 유튜브 동영상이 뜨고 질량 분석기에 대한 그 간단한 소개가 이제 나와 있어요. 뭐 영어로 돼서 빨리 나오기 때문에 잘 알아들을 수는 없는데 샘플을 여기 이제 집어넣고 똑같죠 원리는. 자 샘플을 집어넣고 마우스 포인터로 대충 할게요. 이온으로 만든 다음에 전기장을 통과해서 가속이 되게 만들고 자기장을 걸어서 휘게 만든다. 여기 이제 검출이 되면 얘를 확대해서 이제 그래프로 표시하는 게 이 장치의 원리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17번인 염소 분자를 원자로 쪼개고 이온화 시켜서 했더니 35의 위치와 37의 위치에서 조금 많이 적게 한 3대 1 정도의 비율로 검출이 됐다. 그러면 이 정확한 질량들이 여기 표시가 돼 있어요. 이 정밀한 기계니까 35짜리 질량수가 35짜리는 AMU 단위로 34. 얼마 존재 B는 0.7576 퍼센트로 하면 75.76%. 37짜리는 정확한 질량과 존재비가 2424다. 그러니까 염소를 우리가 자연에서 원자를 채취를 하면 두 가지 종류가 항상 이런 비율로 관찰이 돼요. 그러니까 평균 원자량은 이 질량에다가는 이 비율을 곱하고 이 질량에다가는 이 비율을 곱해서 더하면 되겠죠. 이게 이제 평균 원자량 구하는 공식이에요. 각각의 질량에다가 존재 비를 퍼센트가 아니고 B로 나타내서 쭉 곱해서 더해주면 된다. 그랬더니 마지막에 이 두 개를 더해서 여기 있겠죠. 35.45가 나왔다. 원래 여기 좀 더 정밀한 값인데 여기선 그냥 방법만 알려주기 위해서 유효 숫자를 많이 선택하지 않고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했습니다. 보통 주기율표는 적어도 3자리 또는 4자리까지 표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이런 내용이 거기 나와 있고 또 보면 조금 이쪽으로 잠깐 올라가면 또 링크 투 러닝 해서 96쪽의 아랫부분에 있습니다. 얘를 또 누르고 들어가 보면 이제 플레이를 누르고 그 동위 원소와 원자량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동위 원소들을 중성자를 첨가하고 빼가면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여기가 나오면 이거는 두 가지 이상의 동위 원소가 섞여 있는 혼합물이고 이거는 동위 원소들을 각각 구성하는 건데 불행히도 원소를 확인할 수 있는 게 10개밖에 없어요. 이 프로그램에서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네온을 본다. 이제 교재에도 네온이 들어있는데 네온을 기본적으로 질량수가 20, 질량수가 여기 20이죠. 정확한 그 원자량으로는 19.95244 AMU예요. 이렇게 질량수로는 20개. 왜냐하면 중성자와 양성자가 10개씩 있는 거예요. 동위원소 표시법으로는 이렇게 되고 존재비는 0.9048 퍼센트로 하면 90.48이다. 여기서 이제 중성자를 하나 이렇게 빼가면 이게 막 애니메이션처럼 흔들리면서 여기 unstable 이라고 써 있어요. 이거는 자연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불안하니까. 다시 집어넣고 요게 이제 기본인데 여기다 하나를 추가하면 여기 중성자가 11개가 되면서 그쵸? 여기 질량수 21이고 정확한 질량은 20.99385인데 존재비가 0.27%다. 하나 더 추가하면 질량이 22가 되겠죠? 스테이블에 여전히 9.25%. 질량을 알고 싶으면 여기 요 두 단추 중에 아래 걸 누르면 질량, 위에 거는 그냥 질량수. 또 하나 추가하면 이제 막 떨리잖아요. unstable.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존재할 수가 없죠. 그래서 더 넣어도 이제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네온의 경우에는 동위 원소가 세 가지가 존재한다. 여기 그 중성자가 10개, 11개, 12개. 지금 여기는 12개까지 채워놓은 거예요. 그때 여기 질량, 아랫부분의 질량, 그 다음에 존재 비 이렇게 됩니다. 이제 여기를 누르면 질량수고 여기를 선택하면 질량이 이렇게 표시되는 거예요. 이쪽 부분이 존재비예요. 자연에 존재하는 존재비. 우리가 퍼센트로는 이렇게 되지만 비율로는 0.0925 퍼센트를 100으로 나누면 되겠죠. 그리고 현재 원자번호는 항상 10번이고 네온이니까 질량수가 22 해서 중성자가 12개 현재 들어가 있다. 여기서 이제 그 뭐라고 하나, 중성자를 한두 개씩 막 제거하다 보면 다른 모양들이 막 나오겠죠. 세 가지가 존재한다. 일단 살짝 닫아보고요. 그래서 이제 이 책에서는 평균 원자량 계산하는 식을 이렇게 친절하게 알려줬습니다. 원자 질량은 동위원소가 없으면 한 가지만 그냥 질량이 나올 텐데, 동위원소가 있을 때에는 각각의 동위원소의 질량에다가 각각의 존재비, 퍼센트가 아니고 퍼센트를 100으로 나눈 값을 곱해서 더하면 된다. 앞에서 네온이 세 가지 있다고 그랬는데, 그 네온의 세 가지 그 동위원소들은 이렇게 돼 있어요. 퍼센트가 먼저 나오고 20짜리의 질량, 21짜리의 퍼센트와 질량, 이런 식으로. 애니메이션에서 본 거랑 뭐 사실은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20짜리는 요만한 질량이고 91.84%, 21짜리는 요만한 질량의 요 퍼센트, 22짜리는 요만한 질량의 요만한 퍼센트. 그래서 이 퍼센트를 100으로 나눠서 비율로 바꾼 다음에 각각을 다 곱해서 더하면 주기율표에 나오는 평균 원자량, 그 어떤 원소의 원자량이 된다. 오늘 과제 중에 하나는 요 네온 대신에 산소의 평균 원자량을 구하는 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아까 요 사이트에서 여러분이 산소를 선택하고 스테이블한 거 확인하고 이 존재비를 확인하면 돼요. 이게 0만 아니면 됩니다. 그래서 중성자를 추가해보고 빼보기도 하고, 빼봐야 뭐 불안할 겁니다. 또 넣어보고, 이런 건 다 계산되겠죠? 또 넣어보면 불안하다. 이건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0이니까.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여기 질량수가 아니라 원자 번호를 확인을 해서 원자량을 확인을 해서 원자량에다가 요거를 비율로 곱해서 더하면 돼요. 산소의 평균 원자량은 3개의 값을 더하면 됩니다. 그 링크 들어가는 사이트 96쪽에 있어요. 교과서를 본다면 96쪽에 보면 여기가 이제 96쪽인데 여기 링크 투 러닝에서 첫 번째 사이트를 들어가면, 첫 번째가 아니라 하나밖에 없네요. 요걸 누르면 아까 말한 요 사이트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이렇게 뜨게 되면 두 개 중에 아이소토프를 누르면 돼요. 그 다음에는 이제 잠깐 PPT 화면을 먼저 보고, 자,
이게 지난 시간에 보여준 화면이니까 요 다음 페이지. 지금 원자에 대한, 원소와 원자에 대한 얘기인데, 원자의 구조가 이제 그 원자론이 제기되고, 원자의 구조가 양성자, 중성자, 전자로 되어 있다 하는 거를 알았는데, 그런 거를 알게 되는 과정에 현대 원자론이라고 해서 내용은 좀 어려운데 대체로 이런 내용들이 등장을 해요. 실험의 결과도 많이 있는데 뭐 내용이 어려우니까 그냥 이런 게 있다 하는 것만 보시고, 그 중에 이제 양자화라고 하는 그 용어가 등장을 하는데, 위치나 에너지가 연속적인 값이 아니고 어떤 특정한 불연속한 값들만 가지고 있다. 그럴 때 우리는 양자화라 그래요. 이 지구에서 인공위성을 쏘면 인공위성이 지표면에서부터 쭉 올라가서 뭐 이렇게 뭐 일정한 궤도를 돌잖아요. 근데 이 인공위성이 존재하는 그 위치가 어디든지 가능해요. 뭐 물론 이제 중력 때문에 떨어질 수는 있을지 몰라도 어느 거리든지 다 가능한데, 원자의 세계에서는 핵이 이렇게 있고 전자가 이제 이 주변에 있는데, 전자가 놓이는 공간이 이쪽에 있을 수도 있고 좀 더 먼 쪽에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그 영역이 거리로 봤을 때 0부터 무한대까지 다 가능한 게 아니라 특정한 영역에만 전자들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전자가 가지는 에너지도 특정한 값만 가능하다. 연속적이지가 않다 하는 말을 우리는 양자화되어 있다 그래요. 이거는 그 원자 내의 전자에 대한 여러 가지 조건을 놓고 미분 방정식을 풀면 이제 그 좀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해답이 나오게 되는데, 거기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상수들이 존재하게 되는데, 그 상수들 때문에 그래요. 그 상수들을 우리는 양자수라고 하는 용어로 부릅니다. 그래서 파동 방정식을 풀 때 양자수가 주 양자수, 각 운동량 양자수, 자기 양자수, 이 세 가지가 등장을 해요. 나중에 이제 원자의 스펙트럼을 분석할 때 미세한 또 그 갈라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 때문에 마지막에 스핀 양자수라는 개념을 또 도입을 해서 네 가지의 양자수가 원자 내의 전자를 설명할 때 들어가게 된다. 뭐 그 정도만 그런 게 있다 하는 것만 알아두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처음에 물질의 분류에서 배웠듯이 혼합물을 분리하면 순수한 물질이 되고, 순수한 물질 중에 원소와 화합물이 있는데 화합물을 또 분해하면 원소로 된다. 그래서 이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물질들은 결국은 원자로 되어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많은 종류의 원자가 있느냐, 한 100여 종류의 원자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 원소 또는 원자의 그 분류를 할 때 원자의 구조를 몰랐을 때에는 원자량 순서대로 배열을 해 가면서 어떤 규칙을 파악을 했는데, 이제 현대 그 물리학의 도움으로 원자 구조가 밝혀지고 원자 번호라는 개념이 도입되면서 이제 그 질량으로 나열하던 것을 원자 번호 순서대로 나열을 하면 좀 더 규칙적인 그런 그 배열이 가능하고, 발견되지 않았던 원소들을 빈자리로 놓음으로써 나중에 발견이 돼서 고기를 채울 수 있는 그런 그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데, 그래서 원자 구조에 맞게 어떤 규칙에 의해서 원자 번호 순서대로 원소를 나열해서 표를 만든 것을 주기율표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주기율표를
검색을 해서 몇 개의 사이트들을 봤겠죠. 우리 교재에는 주기율표가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요 구조가 나왔으니까 주기율표가 등장을 할 텐데, 이게 이제 주기율표라는 단원이에요. 그래서 뭐 유래들이 쭉 나오죠. 그 주기율표가 나오게 되는 과정들이 나오고, 몇 가지 용어가 있고, 책에 표가 이렇게 소개되어 있어요. 이 주기율표 뭐 어디나 여러분이 검색한 거랑 별 차이는 없는데, 이제 원자 번호가 아래 설명에도 있겠지만, 요런 게 원자 번호죠. 1번, 2번, 3번, 4번 해서 지금 118번까지 일단 이렇게 써 있습니다. 원자 번호 순서대로 옆으로 나열하면서 적당히 아랫줄로 쓰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이 두 개는 1주기예요, 주기. 1주기 원소. 이 8개는 2주기 원소. 또 8개는 3주기 원소. 18개는 4주기 원소, 5주기 원소. 여기까지 18개인데, 6주기에는 이것들이 6주기예요. 여기까지가. 그러면은 32개, 이렇게. 7주기도 그렇게 되겠죠. 좀 많아요. 그리고 그거보다는 주기는 별로 덜 중요한데, 위에 써 있는 그룹이 중요해요. 1그룹 하면 여기 7개, 2그룹 하면 6개, 3그룹 하면 4개. 그룹의 순서가 그냥 1, 2, 3, 4 나열을 한 거니까 위치 찾는 데에는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이제 현재 요 표시된 주기율표는 18개의 열이 쭉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탄소다 그러면은 14그룹이다. 우리말로는 족, 가족 할 때 14족이다. 산소 그러면 16족. 헬륨, 네온, 아르곤 이런 거는 18족. 이렇게 돼요. 예전부터 요 족이라고 표시된 것들을 좀 특별하게 부르는 이름들이 있는데 아래쪽에 내려가면 나옵니다. 여기 이제 원자 번호와 원소 기호와 평균 원자량과 이름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보면 주기율표에 있는 것들을 특별히 그룹을 지어서 뭐라고 부르고 있죠. 그런 것들이 이제 여기 표로 나와 있는데 진한 글씨들이 여기 다 아래 있는 거예요. 알칼리 금속, 알칼리 토금속, 전이 금속, 란타나이드, 란탄 계열, 악틴 계열, 노블 가스, 이게 뭐, 반응을 잘 하지 않는다. 할로젠, 뭐, 여긴 잘 안 쓰니까 몰라도 됩니다. 그런 이름들을 가지고 있어요. 세로줄로 족이 형성된다 그랬죠. 세로줄로, 이렇게. 탄소는 여기에 있습니다. 산소는 여기에 있고요. 16쪽에. 또, 이 크게 보면, 전이 금속과 이 란탄 계열, 악틴 계열, 이건 내부 전이 원소라고 하고, 나머지 이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8개가 메인 그룹이에요. 주족 원소다. 또는 전형 원소다.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책에서는 이제 인쇄된 종이에 표현하다 보니까, 이것밖에 뭐 표시할 수가 없겠죠. 여긴 내가 눌러보진 않았는데, 한번 눌러볼까요? 얼마나 좋은 주기율표가 나오는지. 여기는 여러 뭐라고 할까, 기능들을 내가 확인을 하지 않아서
설명하기가 조금 그런데, 뭐 이런 기능이 있네요. 아까 그룹이 18개 있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 딱 누르면 그 그룹만 색칠해서 표시가 돼요. 좋겠죠? 1그룹, 1쪽 그러면은 여기. 근데 이 그룹을 전자배치 입장에서 보면 S 블럭 현재 색칠된 거, P 블럭, P 오비탈에 전자가 채워지는 원소들, D 블럭 전이 원소에 해당돼요. F 블럭 란탄 계열과 악틴 계열이죠. 요렇게 그룹을 나누기도 한다. 또 아까 주기 얘기했죠. 1주기는 얘네들, 2주기, 3주기, 4주기. 또 란탄 계열, 악틴 계열, 금속, 비금속, 뭐 등등. 여기 이제 여러 가지 표시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기는 하네요. 그렇죠? 뭐 더 이상은 이제 메탈로이드라고 해서 여기 중간에 이렇게 지금 이제 얘네들을 어떻게 해제를 해야 되나? 디블럭을 해놓고 그걸로는 안 되는구나. 여기 이제 메탈로이드에서 요렇게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준금속이란 뜻이에요. 준금속. 여기 6개밖에 표시 안 돼 있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있는 것도 있는데. 자, 보니까 주기율표가 좀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죠. 원소에 대한 것들이 이 안에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등등 있습니다. 원래 이제 내가 소개하려고 하는 사이트는 여기가 아니고 보니까 뭐 원소에 대한 정보도 여기 마우스를 보내는 순간에 전자배치나 뭐 밀도나 이런 게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아주 그 놀라운 주기율표가 있습니다. 자, 이 사이트는 ptable.com이에요. ptable.com, ptable.com. 그러면은 현재 이 모습처럼 떠요. 이 모습처럼 뜨고, 원래 주기율표는 모양이 이제 원자번호 순서대로 나열한다 그러면 여기 너비를 눌렀을 때 이쪽은 좀 잘리니까 일단 빼놓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주기율표가 원자번호 순서대로 썼다 그랬죠. 원자번호 순서대로 쭉 있습니다. 요 위에 있는 것들이 족이고 왼쪽에 있는 얘네들이 그룹이죠. 아니 주기요. 1, 2, 3, 4, 5, 6, 7이 주기. 1번부터 18번까지가 그룹 족입니다. 그래서 아까보다 좀 더 잘 보이는데 마우스를 금속에다 대면 금속에 이만한 종류들이 있다는 건데 그게 다 색칠이 되어 있어요. 노란색은 알칼리 토금속, 뭐 빨간 하여튼 요런 색깔은 전이금속, 그쵸? 이런 색깔은 전이금속, 얘는 전이후금속, 란타넘족, 악티늄족, 토금속, 알칼리금속. 이런 식으로 마우스를 올려놓기만 하면 거기에 해당하는 원소들이 색깔이 딱 보여진다. 비금속에다 올려놓으면 지금 보이는 초록색과 보라색이 비금속이에요. 특히 보라색은 뭐라 그러나요? 비활성 기체라 그랬죠. 그러니까 노블 가스, 이너트 가스 이렇게 부릅니다. 나머지 이 비금속은 여러 가지 이름을 그룹별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비활성 기체가 아닌 비금속이다. 여기서는 이렇게만 그룹을 지었어요. 중금속에다 올려놓으면
여기서 보면은 7개죠. 아까는 6개였는데, 그쵸? 인터넷으로 연결한 거기는, 여기는 7개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너무 가로로 길잖아요, 이 표가. 그래서 이 아래에 있는 란타늄족 70번까지, 89번부터 102번까지는 따로 떼어서 밑에다가 표시를 해요. 그게 이제 보통 여러분이 보는 주기율표예요. 아래쪽에다가 두 줄, 6주기와 7주기를 배치하고 좀 더 가로 세로의 비율이 적절하게 보이도록 이렇게 놓은 게 보통 보는 주기율표입니다. 광고가 이건 뭐 어쩔 수 없죠. 광고가 뭐 안 좋은 광고만 안 뜨면 뭐 괜찮을 거예요. 예전에 막 그 야한 광고도 올라왔는데, 시그마 알드리치는 나중에 소개할 일이 있는데, 여러분이 혹시라도 그 화공약품, 이 시약을 구입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 사이트로 들어가서 가격을 다 알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화학 물질에 대해서 엄청난 종류의 그 시약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속성, 전자배치, 동위원소상, 화합물, 이런 게 있는데, 속성을 클릭을 하면, 왼쪽 아래에, 여러 가지 그 원소에 대한, 지금 네온이 클릭이 돼서, 네온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있어요. 발견된 시점, 뭐 존재비, 이런 식으로. 또 보면 많이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밀도죠. 밀도. 하여튼 뭐 전자 배치는 이제 속성보다는 전자 배치 누르면 나오고 등등. 그래서 이 네온을 클릭하면 위키백과에 네온이 딱 뜨는 거예요. 여기 보면 네오디뮴이라는 좀 잘 들어보지 않은 원소가 있는데, 역시 위키백과가 뜨도록 클릭을 하면 네오디뮴에 대한 여러 가지 성질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세히 나와 있어요. 위키백과니까 데이터들도 있고. 얘는 우리가 용도 같은 거를 보면 자석, 이용을 보면 자석, 레이저 등에 많이 씁니다. 가장 강력한 자석이 네오디뮴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또 아까 네온 또는 산소가 좀 더 나을까요? 하여튼 똑같습니다. 뭘 하든지 간에. 그리고 이제 이런 데이터들이 다 위키백과에 있는 거를 연동해서 여기 실은 것 같아요. 다 확인해 보진 않았지만 대체로 그렇게 됩니다. 전자 배치는 여러분이 알 수가 없어요. 이과 학생들은 어렵지 않은데, 그렇지 않으면 잘 알 수 없으니까, 그, 양자수도 조금은 알아야 되고, 그냥 단지 간단히 소개하면, 산소의 전자 배치는 요렇게 8개의 전자가 각각의 오비탈 1s, 2s, 2p에 들어있다. 배치가 여기도 따로 적혀 있습니다. 축소된 거와 전체. 그냥 전자 배치는 넘어가고요. 이 주기율표에서 이 세로줄이 비슷한 그 화학적인 성질을 가진 거다 해서 이제 그룹 이렇게 묶었는데, 이 전자 배치를 보면은 여러분이 알 수가 있는데, 전자 배치를 쭉 내려가면서 요 표시를 보면 맨 아래쪽에가 가장 바깥쪽 전자인데, 여기 있는 거는 하나씩이에요. 알칼리 금속들은 이렇게. 그 옆에 이 그룹은 2개씩이죠. 맨 아래쪽에가 최외곽 전자가 2개씩이다. 13그룹은 3개씩. 이런 식으로 이 화학에서 중요한 거는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의 개수인데, 그 개수가 같은 것끼리 세로줄로 배열을 했다 하는 그런 뭐라고 할까,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이 속성에서
우리가 원소들 중에 고체, 액체, 기체로 존재할 텐데, 고체로 존재하는 건 뭐냐? 그러면 여기 고체에다가 마우스를 이렇게 올리면 검정색으로 보이는 거, 요게 이제 고체로 존재하는 거예요. 액체에다가 누르면 파란 색깔 두 개밖에 없죠. 수은하고 브로민. 기체에다 누르면은 기체로 존재하는 거예요. 어떤 책에 보면 이 갈륨이라고 하는 31번 갈륨은 손바닥에다 올려놓으면 녹는다 그래요. 워낙 녹는 점이 낮아서. 근데 이 고체, 액체, 기체는 지금 0도를 기준으로 한 거니까 얘를 한 사람의 인체 온도쯤 되게 이렇게 올리면 벌써 여기 보이죠? 여기서 아까 금방 보였는데 이제 액체 중에 갈륨이 들어있어요. 갈륨은 조금 더 낮은 온도에서도 가능할 것 같으네요. 31도에서 갈리네요. 그렇죠? 30도 하면은 갈륨이 고체인데, 그렇죠? 갈륨이 고체인데 30도까지는 고체인데 31도로 해 놓으면 갈륨이 액체로 바뀐다. 그런 거.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뭐 500도, 1000도 이런 식으로 막 그 설정을 하면 1000도로 해볼까요? 그러면 1000도에서는 고체가 절반도 안 되고 액체가 좀 많아졌고 기체도 거의 아까보다는 훨씬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적절히 온도를 바꿔가면서 이 온도 단위가 다 세 가지가 다 알아서 바뀌는 거죠. 얘로 온도를 설정을 해도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바뀌는 그 온도에서 색깔들이 막 변하게 되는 거니까 뭐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절대 영도예요. 절대 영도. 이때는 뭐 거의 다 고체겠죠. 이때는 헬륨 빼면은 다 고체예요. 그렇죠? 미지의 그 원소들 빼고. 자, 이렇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온도에서 이제 그 물질의 물리적인 상태도 알 수 있고, 그룹도 알 수 있고, 주기들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초기화 하려면 이 테이블을 누르면 되겠죠. 처음 상태로 가려면. 그 다음에 동위 원소 사항도 간단히 설명을 해 줄게요. 아까 네온은 세 가지가 안정하다고 해서 그 평균 원자량 구하는 게 나왔는데 동위 원소 상에서 네온을 클릭하면 엄청 많은 수의 동위 원소가 일단 여기는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통 네온이 질량 20이었으니까 화면을 양쪽을 동시에 봐야 되는데 네온 20을 이렇게 마우스로 대면 이 왼쪽 부분에 이 표 부분을 보면 반감기라고 있어요. 반감기. 이걸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20에다 클릭하면 반감기가 스테이블하다. 아까 그 모형에서도 스테이블하다 그랬죠. 근데 20이 아니고 만약에 19로 하면 반감기가 존재해요. 17.2초, 2초. 이거는 불안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안정하다, 스테이블이라고 나오는 게 20, 21, 22까지는 스테이블하고 23부터는 이제 시간이 있기 때문에 불안정한 겁니다. 뭐, 그 정도. 그리고 그때마다 여기 질량들이 요 박스 안에 표시가 되는 거죠. 질량 23짜리는 요만한 질량. 그러니까 여기는 굉장히 방대한 자료가 있어요. 산소를 이제 여기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산소는 16짜리가 최초로 스테이블한 거예요. 16짜리가.
보면 16, 17, 18까지는 스테이블하게 나옵니다. 이렇게 왼쪽에 보면 나머지들은 다 이제 불안해서 반감기가 존재해요. 이거는 핵 반응할 때 잠깐씩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천연 존재비하고는 상관이 없다. 0%다. 요 내용만 해도 굉장하죠.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할 거는 화합물인데, 화합물도 여러분이 뭐 시간 날 때 이것저것 막 눌러볼 수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화합물을 만들고 싶은 그 원소들을 이 안에다가 끌고 와라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항상 그러면 H2SO4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H를 끌고 오면 H와 결합할 수 있는 원소들이 색칠된 걸로 표시가 돼요. S를 또 끌고 온다. 그럼 이제 수소와 황과 여기 색칠된 나머지 원소들이 결합 가능하다. O까지 끌고 오면 이렇게 되겠죠. 워낙 이 HSO는 결합할 수 있는 성질이 많아서 색칠된 게 많아요. 그럼 여기 보면 뭐 여러 가지 H2SO4에서 황산도 있습니다. HSO가 들어있는 물질은 다 들어있는 거예요. 뭐 이게 뭐 몇백 개 이상도 가능해요. 그래서 색칠 안 된 거를 만약에 끌어다 놓으면 이거는 불가능한 거죠. 앞에 있는 것들이 다 사라지고 마지막에 온 게 가능해요. 그래서 헬륨을 가지고 오면 헬륨은 외톨이죠. 색칠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헬륨은 워낙 결합을 안 한다. 네온을 끌고 와도 없어요. 아르곤을 끌고 와도 없어요. 그래서 이쪽이 이제 비활성 기체다 이렇게 부르는데 유감스럽게도 라돈도 없습니다. 라돈 침대 때문에 유명한 방사성 원소예요. 근데 그 위에 크립톤은 두 개, 주로 이제 플로우랑 결합 많이 하는데, 이렇게 KrF2라는 물질이 가능하고, 그 밑에 안티몬이 들어간 게 하나 더 있어요. 이 크립톤은 다른 두 가지 원소가 더 결합 가능하다. 제논을 가지고 오면, 제논은 약간 더, 몇 개 더 늘었죠? 결합할 수 있는 원소들이. 그래서 이 18그룹에 있는 거를 예전에 그냥 비활성 기체 이렇게 많이 불렀는데 화학적으로 반응하지 않는다 이런 뜻인데 이미 오래 전부터 크립톤이나 제논의 경우에는 플로르와 결합하고 있는 게 알려져 있어서 안전한 비활성은 아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하여튼 여기는 너무 그 다양한 정보들이 많이 있어요.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이게 이제 한국어로 다 표시됐는데 외국어를 하거나 외국어로 된 표현을 알고 싶으면 언어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일본어를 하면 모든 내용들이 일본어로 이렇게 표시가 되고 등등이죠. 저 같으면 이제 약간 중국어에 관심이 별로 없지만 이제 간체로 표시하고 싶다 그러면 이런 그 원소 이름들이 중국어로 이렇게 표시가 돼요. 잘 모르겠습니다. 이 내용들은. 보통은 한국어로 놓겠죠. 하여튼 이 화합물만 해도 이 지구상에 수백만 가지 이상이 존재하는데 그런 것들이 마우스를 드래그 할 때마다 여기 다 표시된다는 게 정말로 엄청난 정보가 들어있는 거예요. 파워포인트를 잠깐 보면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갔냐 하면 여기까지 와서 지금
그 주기율표 워낙 그 내용이 많아서 설명을 하다가 말았는데, 요 화면은 이제 참고로 원소의 존재비라고 해서 클릭하면 그 주기율표가 뜨게 링크를 걸어 놓은 건데, 지각을 구성하는 물질들 중에 가장 많은 원소부터 순서대로 한번 나열해 본 거고, 또 오른쪽에는 인체를 구성하는 원소들 중에 많은 것부터 나열을 한 거예요. 여기 보면 6개까지는 존재비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지각은 산소가 1등, 규소가 2등이에요. 왜냐하면 땅 파고 들어가면 이제 바위가 나오는데, 바위 중에 대부분이 화강암이 많고, 화강암이 SiO2라고 하는 그 석영 계통의 그 물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SiO2가 전체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뭐 지각에는 물도 있으니까 H2O도 있겠죠. 근데 이제 이게 질량 비이기 때문에 질량 퍼센트라서 H는 워낙 가벼워서 순위에서 많이 밀려요. H는 좀 질량이 나가는 원소들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위 SiO2 때문에 SiO가 O와 S가 1, 2위. 기타 이제 광물 중에 많이 들어봤던 것들, 잘 못 들어봤던 것들이 뒤따라서 이렇게 와요. 비금속 중에 탄소가 10위권 밖에 0.08%예요. 인체를 구성하는 물질을 보니까, 원소들을 보니까, 산소가 1등인 거는 맞는데 비율이 월등히 높죠. 그리고 규소는 여기 들어있지도 않고 얼마 없는 탄소가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인체뿐만이 아니라 동물이나 식물이나 살아있는 물질들은 이 비율이 뭐 크게 바뀌지 않습니다. 산소가 1등, 탄소가 2등, 수소가 3등, 질소가 4등. 아마 여기까지는 거의 변화 없을 것 같아요. 지구상에 지각에 별로 없는 탄소가 살아있는 물체에는 상당량을 차지한다 하는 거. 기타 이제 미량의 원소들이 뒤따라서 이렇게 존재하고 있어요. 사람의 몸은 대부분 H2O가 절반 이상이고 단백질이 그 다음 많고 뼈를 구성하는 탄산칼슘이 또 막 있을 거고, 탄산칼슘이니까 칼슘이 하여튼 들어있을 거고, 그러니까 산소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단백질이 CHON으로 되어 있으니까, 뭐 지방 그러면 CHO로 되어 있고, 탄수화물도 그런 걸로 되어 있고. 좀 특이하죠. 근데 이제 이 값은 어떤 그 책을 보고 이렇게 표를 만든 건데, 이게 이제 출처가 다르면 데이터도 달라져요. 그래서 두 번째 과제는 여러분이 아까 말한 그 ptable.com에서도 이 존재비가 나오니까 지각을 구성하는 원소들, 인체를 구성하는 원소들을 많은 것부터 쭉 이렇게 표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한 10개까지만 지각에서 많은 거, 제일 많은 것부터 10개, 인체에서 제일 많은 것부터 10개. 다 이제 상식적으로 알아둬도 괜찮을 만한 내용들이니까. 자, 여기는 속성을 누르고, 어벤던스가 이제 그 얼마나 많이 있느냐 하는 건데, 다양해요. 유니버스, 우주, 태양계 등등. 그래서 여기 인체를 선택하면, 그리고 어벤던스 누르면 인체를 구성하는 원소들을 퍼센트로 표시를 해 놨어요. 아까 산소가 제일 많았죠? 61%. 그 다음이 탄소 23%. 그 다음에 수소 10%. 그 다음에 질소 2.6%. 뭐 등등 이렇게 이제 잘 보면 진한 글씨가, 진한 색깔이 많이 있는 거니까 짐작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을 겁니다. 또, 그 다음에
지각하면 여기 크러스트니까 크러스트를 하면 역시 산소가 제일 많아요. 46, 규소가 27, 알루미늄이 8.1, 철이 6.3, 이런 순서로 이제 갔으니까 좀 진한 색깔 위주로 여러분이 선택한 다음에 철 다음에 칼슘이겠네요. 보니까 이렇게 10개를 찾아내면 돼요. 그래서 표로 잘 정리하는 겁니다. 자, 원소의 그 종류, 원소의 특징과 주기율표만 소개를 해도 시간이 꽤 많이 갔습니다. 그 원소에 대한 그 얘기들이 조금 더 이제 진행이 되면 이제 원소는 금속과 비금속과 중금속으로 나눌 수 있다. 아까 그 ptable닷컴에서 세 개를 각각 마우스로 클릭을 하거나 올려놓기만 해도 거기에 해당하는 원소들이 색칠이 돼서 여러분이 금방 알 수 있어요. 아랫줄에 원자과 전자라고 해서 전자 배치에서 나오는 건데 화학적 성질을 결정한다. 원소의 화학적 성질을 결정한다. 이 원자과 전자와 비슷한데 거의 비슷한데 최외각 전자라고 또 부르는 게 있어요. 보통 주기율표는 최외각 전자를 나타내고 있는 거고 그거와 비슷한 숫자인데 원자과 전자라고 또 있어요. 그래서 주기율표는 요것이 같은 원소들을 세로줄로 놓았다. 그룹으로 묶었다. 엄밀하게 말하면 원자과 전자보다는 최외각 전자가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금속은 열과 전기를 잘 전도를 하고 비금속은 그렇지가 않은 거죠. 금속끼리는 금속결합이라는 결합에 의해서 이제 그 액체나 고체, 주로 고체죠. 고체가 만들어지고 비금속끼리는 공유결합을 형성해요. 이거는 비금속이 서로 다른 그 원자들이 모여도 공유결합을 형성합니다. 물론 그 노블가스는 대부분 결합을 잘 안 하죠. 그리고 이제 금속과 비금속이 만날 때에만 이온결합이라는 걸 만들어요. 결합은 두 번째 챕터인데 2장에서 설명을 할 거예요. 준금속은 도체와 부도체의 중간쯤이다. 반도체에서 전자부품에 사용되고 금속과 비금속과 중금속을 조금 더 설명한 화면이 있는데 이거는 자주 쓰이는 원소들이라서 좀 외워두면 좋을만 하다. 그냥 참고하라고 실은 거예요. 자, 금속을 조금 더 이제 설명을 하면 구리는 빨간색, 금은 노란색, 은은 흰색이죠. 그거 외에는 거의 다 금속은 회색이다. 조금 더 밝은 쪽, 어두운 쪽은 있는데 그리고 수은을 제외하면 고체로 존재한다. 족은 아까 얘기했고요. 이 세 개는 또 특징이 순수한 형태로 대부분 발견이 된다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반응을 잘 안 한다 하는 거죠. 그렇지 않고 뭐 철, 알루미늄, 마그네슘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금속으로서 활용을 하고 싶은데 이 지하에 매장된 광물을 캐보면 금은 금덩어리로 발견이 되지만 철이나 알루미늄이나 마그네슘은 이미 다른 비금속하고 결합을 해서 화합물의 형태로 발견이 되니까 이걸 금속으로 이렇게 얻기 위해서는 또 공장에서 뭔가 해야 돼요. 화합물에서 순수한 금속으로 이제 또 분해를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제 재련, 뭐 그런 말을 쓰는데, 산화 환원 반응을 일으키는 거고, 그때 이제 에너지가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알루미늄은 재활용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이 알루미늄 광물에서 금속으로 만들 때에 전기 에너지를 꽤 많이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알루미늄은 막 버려서 또 산화되게 만들지 말고 가능하면 재활용하는 것이 경제적인 면에서, 에너지적인 면에서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시급하다, 중요하다. 수는 이제 치과에서 아말감 충치 치료할 때 합금으로 쓰고, 내부 전이 금속, 란탄 계열, 악틴 계열은 대부분 방사능이다. 이 방사능은 방사선을 방출하는 물질들을 방사능이라 그래요. 전이 후금속, 후전이 금속 이런 말을 하는데 ptable.com에서 눌러보면 그 전이 금속 뒤쪽에 계단식으로 배치되는 게 있습니다. 이름이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요. 비금속과 중금속은 아까 말한 대로 반도체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교소가 이제 적절히 도체와 부도체 중간쯤에 속하는데, 그 순수한 교소에 이게 이제 원자가 전자가 4개짜리인데, 원자가 전자가 3개짜리인 알루미늄, 뭐 갈륨 등등 5개, 붕소도 여기 있죠. 5개짜리면은 질소 계통인데 이제 금속으로 찾아야 되니까 이건 금속은 아니네요. 금속 중에서 비스무스, 안티몬, 뭐 이런 것들, 그 원자가 전자가 하나 더 많거나 적은 거를 규소에다가 이제 첨가를 하면 전자의 그 불균형 때문에 특수한 그 전기적인 성질을 나타내게 되는데, 그래서 많은 그 전자 부품에 규소를 바탕으로 한 그 반도체들이 많이 사용이 된다. 뭐 탄소 쪽에 규소 바로 다음에가 이제 저마늄, 규소 밑에 저마늄이 존재하고요. 또 질소 계통의 비소는 굉장히 독한 물질이다. 그런 정도가 이제 그 책에 많이 나오는 설명들이에요. 비금속은 전체 원소의 5분의 1 정도 차지하는데, 탄소를 중심으로 유기화합물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원소들이 여기에 들어있다. 비금속 중에 맨 오른쪽은 이제 반응성이 별로 없다 그랬죠. 그 앞에 이제 플로린부터 할로젠이라고 해서 요 방사성 원소 빼고 요 4개가 반응성이 좋다. 다른 비금속에 비해서 반응성이 좋다. 그 중에 반응성이 좋은 게 플로린이에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원소들 중에서 반응성이 가장 큰 게 뭐냐? 산소가 아니고 비금속 중에서 골라라 그러면은 플로린이다. 금속 중에서는 상대가 뭐냐에 따라서 조금 변화가 있기 때문에 딱 말할 수는 없는데, 알칼리 금속들이 거기에 해당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죠. 노블 가스, 비활성 기체, 헬륨, 네온, 아르곤, 크립톤, 제논, 라돈 이런 게 들어있다. 원소에 대해서 이 정도 아마 주기율표와 관련해서 얘기를 하면 이제 다 끝나는데, 그 다음에 이제 혼합물의 분리의 그 분리법 몇 가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혼합물의 분리법 중에 용해도를 이용한 게 나와서 용해도를 설명을 해야 되고, 또 이제 혼합물의 분리에 관해서 현재 써 있는 6개를 기준으로 조금 더 갈라지는 게 여기 2개씩 갈라지는 게 있기는 한데, 이 부분은 이제 다음 시간에 집중적으로 설명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오늘 해야 될 거는 이 정도인데, 과제를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좀 알려주면, 자, 요거는 원래 내려고 했었지만, 요거는 다른 걸로 분리를 우리가 하지 않았으니까, 다른 걸로 하고, 첫 번째 과제는 지각과 인체를 구성하는 10대 원소를 표를 작성하는 거다. 파워포인트를 여러분에게 보여줬죠. 페이지를 볼 수 있는 게, 자, 이런 식으로 표를 만드는데 10개를 적는 거예요. 밑에 뭐 미세한 건 필요 없습니다. 한번 검색해서 정리하는데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 과제는 산소 원자의 평균 원자량을 계산하는 거예요. 요거는 첫 번째 나눠준 그 교재 페이지 96에 링크 to learn 이라고 되어 있는 빨간색으로 써 있는 요 링크를 클릭하면 동위원소를 여러분들이 막 그 중성자를 첨가해 가면서 표시하는 이 사이트가 뜬다 그랬어요. 여기가 뜨게 될 것이고, 이때 동위원소를 클릭해서 원래 이렇게 떠 있는 건데, 여기서 보면 이렇게 떠 있는 건데, 여기서 기호와 어벤던스를 표시하게 하고 산소를 찍고 스테이블한가 보고, 여기 이제 퍼센트가 표시되면 선택하는 겁니다. 이 질량수 말고 원자량, 원자 질량으로 클릭해서 요 숫자와 요 숫자, 산소의 동위원소를 구성해 가면서 요 숫자와 요 숫자가 이제 계산에 사용이 되는 거예요. 세 가지라 그랬죠? 세 가지. 세 개가 안정한 거고 나머지들은 불안정한 겁니다. 거기를 찾아가는 거는 한 번 더 알려주면 96쪽 아랫부분에 링크 투 러닝에서 여기를 클릭하면 돼요. 한번 재밌으니까 한번 눌러보세요. 그래서 두 가지 숙제가 있습니다. 숙제가 어려워서 못하는 건지, 숙제가 있는지 몰라서 못하는 건지 저는 확인이 잘 안 되는 건데, 어려워서 못하면 좀 더 쉬운 쪽으로 낼 수도 있어요.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뭔가 도움이 되도록 과제를 내는 거니까 가능하면 다 과제를 한번 직접 해서 제출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그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려운 거 긴 시간 동안 듣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어요.